차가운 공기가 60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두드렸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보석처럼 깔려 있었지만 한지원에게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 차림으로 와인잔을 든 채 서 있었다. 잔 안에는 값비싼 와인 대신 미지근한 물이 담겨 있었다. 결혼한 지 6개월,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역할극을 시작한 지 183일째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녀의 남편,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 강태준은 거실 반대편에서 태블릿 PC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서류상의 배우자였고 그녀는 그의 방패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저녁 본가 식사 잊지 않았겠지. 윤서연 이사와 그녀의 아버님도 오실 거다. 쓸데없는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해. 지원은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쓸데없는 말 실수. 그것이 태준이 그녀에게 바라는 유일한 덕목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재무 분석가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가난한 집안 출신의 신데렐라 연기만 하면 되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의 적들로부터 후계자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태주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 대가로 병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거액의 수술비를 받았다. 다음 날 저녁 강 회장의 본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즐비했지만 아무도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태준의 사촌형이자 진성바이오의 대표인 강민혁은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지원을 훑어보았다. 그는 태준의 자리를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자였다. 민혁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재수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역시 이런 자리는 아직 불편한가? 하긴 배경이 배경이니만큼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의 말에는 교묘한 독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원의 출신을 들먹이며 태준의 안목을 비웃고 있었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윤서연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는 태준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자 유력한 정략 결혼 상대였다. 지원의 존재는 그녀에게 굴욕 그 자체였다. 민혁 씨도 참. 그래도 이젠 진성가의 일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안 그런가요? 지원 씨? 태준 씨 옆자리에 앉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두 개의 적의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는 이런 모욕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계약 조건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태준의 아내로서 품위를 지킬 것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서연 이사님. 하지만 전 괜찮아요. 태준 씨 옆자리는 태준 씨가 선택한 사람이 앉는 거죠. 그리고 전 제 자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 단호함에 민혁과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차분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응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수동적인 인형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원은 정원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다.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다. 오늘 응수는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명심해. 저들은 뱀이야.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즉시 물어뜯을 거다. 당신의 역할은 그런 틈을 만들지 않는 거야. 그는 경고인지 칭찬인지 모를 말을 던졌다. 지원은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어요. 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당신의 방패 역할 말이에요. 하지만 태준 씨, 방패도 언젠가는 지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가운 정원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혼자 남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묘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지원은 펜트하우스의 욕실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쥐고 있었다. 몇 분의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두 개의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누었다. 임신이었다. 이 아이는 강태준의 아이가 아니었다. 적어도 계약 결혼 이후에 생긴 아이는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은 6개월 전 이 지옥 같은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어느 폭풍우 치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병원비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한자선 감염무도회에 참석했다. 그곳은 상류층의 위선을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였다. 그녀는 구석에서 홀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정교한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폭풍우처럼 강렬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춤을 추었고 테라스에서 비를 피하며 끝없이 대화를 나눴다. 그 밤 절망과 알코올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속에서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었다. 하룻밤의 일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호텔방에서 홀로 깨어났다.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단 하나 침대 옆에 떨어진 고급스러운 커프스 버튼 하나만을 남긴 채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강태준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계약 결혼 제안을 받았다. 이제 그 하룻밤의 대가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지원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계약서의 조항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을한 지원은 계약 기간 중 어떠한 사적인 스캔들이나 개인적 문제, 임신, 출산 포함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모든 지원은 즉각 중단되고 위약금을 배상한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치료는 중단될 것이고 그녀는 막대한 빚을 진 채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민혁과 윤서연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피라냐처럼 달려들어 그녀와 태준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녀는 절대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지원은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떨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그것은 두려움인 동시에 아주 원초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차가운 계약 결혼 속에서 이 아이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속한 온기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전략 분석가였다. 그녀의 일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는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살아남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와 나, 둘 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휴지에 감싸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넣었다. 다음 날부터 지원의 일상은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아침마다 입덧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태주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녁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과 비서진의 눈을 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입덧을 위장병으로 둘러댔고 피로감을 불면증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태주는 예리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가 식사 자리에서 특정 냄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했다. 지원은 막 욕실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나온 참이었다. 태준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군. 병원에는 가봤나?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눈은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신경성 위염인 것 같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태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런가? 아니면 나에게 숨기는 거라도 있나?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안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꿋꿋이 버텼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숨기는 거라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비즈니스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돌아섰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내일 저녁 지인숭 자선 행사가 있다. 드레스는 이미 준비해뒀으니 오늘처럼 아픈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건 용납 못하니까. 그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의 대화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태주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동시에 그녀는 강민혁과 윤서연이라는 더 위험한 적들도 상대해야 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켰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그녀의 머리였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행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복잡한 재무제표와 내부 보고서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정보든 혹은 누군가의 약점이든. 그날 밤 한지원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손에 쥐었던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은 그녀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강태준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떠올랐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태준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몰래 집을 나섰다. 그녀는 진성그룹과 연계된 강남의 그 어떤 병원도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동선은 비서실에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 가던 백화점에 들르는 척 동선을 짰고 택시를 갈아타며 강북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낡은 대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순서를 기다렸다. 한지원님이라는 호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다. 초음파실의 차가운 제리배에 닿았을 때 그녀는 숨을 참았다. 의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아기집이 아주 잘 자리를 잡았네요. 그 말에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병원을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8주, 계산이 딱 맞았다. 강태준과의 계약 결혼식을 올리기 정확히 2주 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비가 절실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잊으려 했던 혹은 잊었다고 믿었던 그 밤의 기억 속으로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갔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아버지를 살릴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는 한때 인연이 있었던 업계 선배에게 초대받은 VVIP 자선 가면 무도회에 참석했다. 희망 없는 희망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가면 뒤에 자신의 탐욕과 위선을 숨긴 채 웃고 떠들고 있었다. 지원은 구석에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드레스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했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교한 까마귀 깃털 장식에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다. 그녀는 홀린 듯 그의 손을 잡았다.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의 리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압적이었다. 그는 키가 컸고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에서는 값비싼 위스키와 희미한 비 냄새가 섞여 났다. 지원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파티에서 만난 그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무엇보다 그를 감싼 고독과 권태의 분위기가 지원의 절망과 기묘하게 공명했다. 춤이 끝나고 그는 그녀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폭풍우가 유리창을 때렸다. 이런 곳은 질색인데 남자가 가면 너머로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훌륭한 첼로 선율처럼 깊고 매혹적이었다. 당신도 그래 보여서 말을 걸었소. 저들 중 유일하게 진짜 표정을 하고 있더군. 절망이라는 표정. 그의 직설적인 말에 지원은 오히려 경계심을 풀었다. 그들은 비 오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 않았고 그도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상하게도 깊은 곳까지 닿았다. 알코올과 절박함, 그리고 낯선 이의 기묘한 위로 속에서 지원은 무너져 내렸다.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울먹이자 남자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가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났다. 끝은 없어.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지. 그가 그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다정했다. 그리고 그가 가면을 살짝 들어 올리며 입을 맞췄을 때 지원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룻밤의 완벽한 일탈이었고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다.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를 구할 돈에 대한 걱정을 잊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깨어났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고 지난밤의 일은 꿈처럼 아득했다.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 시트 위에는 오직 백금으로 세공된 검은 오닉스가 밝힌 커프스 버튼 하나만이 차갑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챙겼다. 그리고 그날 오후 기적처럼 강태준의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은밀한 제안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에 남자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병원비라는 현실에 뛰어들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원은 숨겨두었던 계약서를 꺼내 읽었다. 피처럼 붉은 잉크로 날인된 조항이 눈에 들어왔다. 제5조 2항. 을은 계약 기간 중 혼외 관계, 임신, 출산 등 갑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위반 시 을은 갑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며 즉시 계약은 파기된다. 10배의 위약금. 그것은 그녀의 가족 전체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액수였다. 아버지의 치료는 중단될 것이고 그녀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자비심 없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 하나쯤은 가차없이 짓밟아 버릴 것이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목숨 줄인 동시에 그녀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배를 감쌌다. 감춰진 맥박.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차가운 거래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속한 단 하나였다. 그녀는 전략 분석가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최악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힘이 필요했다. 그녀에게는 방패가 아닌 검이 필요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적들, 특히 강민혁과 윤서연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틀 후 진성그룹 자선 행사에 밤이 밝았다. 지원은 몸에 꼭 끼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아침 내내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강태준의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잠시 살폈지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연 회장은 화려했지만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윤서연이 보란 듯이 태준에게 다가와 친밀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했고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원 씨, 오늘은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네요. 임신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서연이 농담처럼 쏘아붙였다.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연 이사님도 참 농담이 짓궂으시네요. 그냥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룹의 안주인 노릇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녀는 태연하게 받아쳤지만 서연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여자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서연은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든 자신이 태준의 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때 지원은 갑자기 밀려오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연회장에 진동하는 강한 향수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태준에게 낮게 속삭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태준의 미간이 다시 좁혀졌다. 지원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두 사람이 놓치지 않았다. 한 명은 강태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서연이었다. 태준의 눈에는 의심이, 서연의 눈에는 확신에 찬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즉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한지원, 제대로 한번 봐봐. 뭔가 있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지원은 차가운 물로 겨우 속을 달랬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연약하고 창백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윤서연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녀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녀와 아이는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다. 그녀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비상 계단을 통해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태준의 비서에게 몸이 좋지 않아 먼저 귀가한다고 문자를 남겼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방패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창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자신이 가진 모든 보안 지식을 동원해 진성그룹의 내부 서버 깊숙한 곳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강민혁이었다. 태준의 가장 큰 적.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시간을 벌어줄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대표로 있는 진성바이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복잡한 숫자들과 씨름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파일에 고정되었다. 프로젝트 S에 수백억 원대의 연구 개발비가 책정되었지만 실체는 불분명한 유령 프로젝트였다. 자금의 흐름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지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태준의 뒤통수를 치고 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태준에게 즉시 알려야 할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 카드는 그녀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사용해야 할 조커였다. 지원은 조용히 배를 감쌌다. 아가야, 이제부터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어둠 속에서 감춰진 맥박은 더욱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명의 박동인 동시에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한지원에게 또 다른 전투의 시작을 의미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감을 격렬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욕실 문을 잠그고 물을 세차게 틀어놓은 채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참아냈다. 값비싼 수입 비누에 진한 라벤더 향이 그 어느 때보다 역하게 느껴져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의 자신을 노려보았다. 창백한 낯빛, 푸르스름한 입술.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녀는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아이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찾아야 했다. 욕실에서 나온 그녀는 조용히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태블릿 PC를 켜자 프로젝트 S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의 비자금이었다. 그녀는 밤새 이 숫자들과 씨름했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이 뇌를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그녀는 숫자를 좇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보험이었다. 그때 서재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상태였다. 그의 시선은
지원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가 황급히 화면을 SFH 끄는 태블릿 PC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아직도 몸이 안 좋은 건가? 어제 자선 행사에서도 유령처럼 사라지더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배어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머리를 정돈했다. 조금 피곤해서요. 낯선 사람들 틈에 오래 있었더니 기가 빨린 것 같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태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피곤한 것 치고는 요즘 부쩍 비밀이 많아진 것 같군. 내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새우고 특정 향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는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동요를 찾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숨기는 게 있다면 그건 당신의 적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난 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태준 씨.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날 너무 감시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사생활 감시 조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녀는 그의 계약 논리를 역으로 이용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순진한 인형이 아니었다. 계약 위반, 그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라는 걸 명심해 당신의 사생활이 진성그룹이나 내 명예에 흠집을 낸다면 난 이 계약을 파기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거야. 그는 경고를 남기고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태주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증상,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이 그의 의심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민혁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그것을 월권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하물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스러운 브런치 카페. 윤서연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맞은편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그는 업계 최고로 불리는 사설 탐정 최기범이었다. 윤서연은 지난밤 자선 행사에서 지원의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한지원, 그 여자 뒤를 캐주세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전부 다요. 특히 남자를 만나는지. 그녀는 남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지원이 감히 태준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기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성그룹 안주인의 뒷조사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경멸하듯 웃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태준 씨 옆자리를 되찾는 값인데 그까짓 게 문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증거. 그녀는 두둑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밑으로 건넸다. 그날 오후 지원은 강북의 그 작은 산부인과를 다시 찾을 준비를 했다. 정기 검진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비서실과 운전기사의 눈을 속여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백화점 쇼핑을 핑계댔고 VIP 라운지를 이용하는 척한 뒤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와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탔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 분석 기술을 생존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따돌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최기범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는 윤서연의 전화를 받자마자 이미 진성과 주변에 팀을 깔아두었다. 지원이 백화점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그의 눈은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원이 택시를 갈아타는 것까지 예상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거리를 두고 그녀를 쫓았다. 지원은 병원에 들어서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진료를 받고 아기 심장 소리가 담긴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받아들었다. 아주 작지만 강렬한 생명의 고동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병원을 나섰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미소를 지었다. 찰칵. 거리가 떨어진 맞은편 차량 안에서 최기범의 망원 렌즈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원이 김진아 산부인과라는 간판 아래 서 있는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렌즈를 줌인했다. 그리고 지원이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쥐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아냈다. 그는 임무가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편 진성그룹 회장실, 강태주는 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윤서연의 방문을 알렸다. 태주는 미간을 찡그렸지만 들어오라고 했다. 서연은 지인숭 바이오 합작 투자건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들고 왔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설명하는 척하다가 이내 본론을 꺼냈다. 태준 씨,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능숙하게 연기했다. 요즘 지원 씨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 알아요? 듣자 하니 강북의 허름한 동네에서 자주 목격된다던데 진성그룹 안주인이 그런 곳에 드나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지? 그 역시 자신의 비서로부터 지원이 강북에 갔었다는 보고를 막 받았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지원을 놓쳤다고 보고했다. 윤서연이 이걸 어떻게 아는 거지? 그의 의심은 이제 지원뿐만 아니라 서연에게도 향했다. 서연은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에 살짝 몸을 떨었지만 계획대로 말을 이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혹시 그 여자 태준 씨 몰래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태준 씨가 이해 못할 사생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교묘하게 옛날 사람과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흘렸다. 그녀는 태준의 마음에 의심의 독을 주입했다. 강태준은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한지원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허름한 동네에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암시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서연을 내보낸 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지원이 오늘 방문한 강북 지역 샅샅이 뒤져 뭘 했는지 알아내. 그날 저녁 최기범은 윤서연에게 결과물을 보고했다. 서연은 카페의 어두운 구석에서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지원이 산부인과 간판 아래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산부인과? 맙소사.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잖아. 그녀는 흥분으로 손을 떨었다. 임신이라니. 강태준과의 관계가 얼음장 같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감히 임신을? 이건 100% 외도였다. 최기범 씨, 수고했어요. 하지만 일이 하나 더 남았어요. 서연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아버지를 찾아요. 그 여자가 만나는 모든 남자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새끼가 누군지 알아내요. 이건 태준 씨를 위한 내 작은 선물이어야 하니까. 윤서연은 그 사진들을 자신의 금고 깊숙이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핵폭탄이었다. 그녀는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터뜨려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강태준의 배신감, 진성 가문의 분노, 그리고 한지원의 몰락.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의심의 그림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짙어지고 있었다. 윤서연은 최기범이 보낸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천천히 휘어졌다. 김진아 산부인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한지원이 감히 강태준을 속이고 외도를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뱃속에 품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지원의 창백한 얼굴을 경멸스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이 핵폭탄을 강태준에게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건 너무 단순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더 큰 혼란과 더 확실한 승리를 원했다. 그녀는 이 증거를 가지고 진성바이오의 강민혁 대표를 찾아갔다. 강민혁이야말로 이 스캔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 강태준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릴 인물이었다. 그는 태준의 이성적인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망나니 칼과 같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서연이 내민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산부인과 재수 씨가 이게 무슨 코미디야. 우리 고고하신 강태준 대표님이 길바닥에서 주워온 여자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군. 그는 값비싼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켰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태준이는 끝이야. 할아버지의 유언?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자가 후계자가 된다고 했지. 감히 뻐꾸기 알을 품고 들어온 여자를 아내라고 감쌌으니 이건 명백한 자격 미달이지.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당신이 이걸 나한테 가져온 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윤서연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전 그저 진성그룹의 미래가 걱정될 뿐이에요. 그리고 태준 씨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죠. 이 불결한 스캔들은 빨리 덮어야 해요. 물론 그 여자만 깨끗이 도려내는 방식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동맹이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맺어졌다. 그 시각 한지원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서재에 틀어박혀 오직 프로젝트 S에만 매달렸다. 지독한 입덧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책상 밑에 숨겨둔 작은 쓰레기통의 위액을 개워내면서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숫자들만이 그녀와 아이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자금 흐름을 거의 다 파악해냈다.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가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는 진성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진성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계획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원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고용인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심과 경멸 혹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주방을 지날 때면 그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썰물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의 압박도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건강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외출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강북에는 왜 그렇게 자주 가지? 당신이 만날 만한 친구가 그 동네에 있었던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를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조했다. 지원은 위험이라는 거짓말을 방패막이처럼 내세웠지만 그 방패가 점점 얇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태준의 할머니 진성그룹의 안주인인 박 여사였다. 그녀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 뒤에 속내를 감추고 있는 노회한 여인이었다. 박 여사는 지원을 자신의 정원으로 불렀다. 세아가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박 여사가 국화꽃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할머님.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이 아니다, 충고지. 이 집안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러운 곳이란다. 특히 제 새끼를 미끼로 써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을 조심해야 해. 그녀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민혁이 그놈 말이다. 그놈은 제 아비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아이지. 지원은 숨을 죽였다. 박 여사가 자신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말씀이신지. 박 여사는 지원의 말을 잘랐다. 내 손자 태준이는 영리하지만 너무 오만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하지만 이미 덫은 놓아졌어. 아가. 그리고 네가 그 덫에 미끼가 될 게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와 네가 품은 것 모두 산산조각 날 게다. 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네가 품은 것다. 박 여사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비유적인 표현일까? 박 여사는 더 이상 말없이 국화꽃만 바라보았다. 지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여사는 민혁을 경멸했지만 그렇다고 지원의 편이 되어줄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진흙탕 싸움의 관찰자일 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원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방어는 곧 패배였다. 그녀는 공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은 절대 들켜서는 안 되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강민혁의 비리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S에서 발견한 가장 사소하지만 회계팀의 눈을 속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 하나를 골라냈다. 유령 회사 중 하나와 맺은 허위 용역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진성그룹의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는 감사팀장이 태준의 충신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 제보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강민혁에게 경고를 보내 혼란을 야기하고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든다. 둘째, 태준에게 익명의 조력자가 있음을 알려 자신을 향한 그의 의심을 분산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저 보이지 않는 적들의 포위망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매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지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서재의 창문으로 어둠이 내린 도시를 바라보았다. 윤서연, 강민혁,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이었고 이미 그녀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둠 속에서 첫 번째 화살을 쏘아 올렸다. 이제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의 문제였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배를 감쌌다. 아가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싸우고 있으니까.
한지원이 익명으로 터뜨린 작은 폭탄은 진성그룹 내부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프로젝트 S의 유령 용역 계약서 사본은 조용히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랐다. 태준은 즉시 내부 감사팀장을 호출했고 극비리의 조사를 지시했다. 그룹 전체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강민혁의 자금주를 향한 보이지 않는 조사가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꼬리가 잡혔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누가 감히 자신을 건드렸는지 알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의 의심은 당연히 강태준을 향했다. 하지만 태준의 방식치고는 너무 어설펐다. 마치 경고장처럼 날아온 이 자료는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혁은 우선 감사팀의 조사를 방해하고 자금 세탁 경로를 수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원은 자신이 벌인 일의 여파를 펜트하우스 안에서 조용히 감지했다. 강태준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혁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자 자신을 향한 태준의 집요한 감시가 조금은 느슨해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짧은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 돌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윤서연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이 내부 감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혁의 복잡한 계략을 기다려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한지원을 즉시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극적인 무기가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이성이 아닌 그의 자존심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윤서연은 우연을 가장해 진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태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태준이 막 중요한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태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회사 일 때문에 그렇죠.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태준은 그녀의 가식적인 위로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파트너사의 이사였기에 무시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순간 서연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가 실수로 떨어졌다. 얇은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태준이 예의상 몸을 숙여 그것들을 주우려던 찰나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에 고정되었다. 김진아 산부인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지원의 모습. 어머, 윤서연이 과장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황급히 사진을 주워 담으며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태준 씨, 이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전 그저 요즘 도는 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본 것뿐이에요. 지원 씨가 아픈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맙소사, 나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녀는 당황한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지원이 병원을 나오며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분노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잘 깎아놓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아내가, 그가 계약으로 묶어둔 여자가, 그의 명예를 담보로 한 존재가 감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 잦은 피로감, 역겨움을 참는 듯한 표정, 그리고 강북으로의 비밀스러운 외출,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과 진성 가문에 대한 정면 모독이자 기만이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저건 분명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서연이 그의 팔을 잡으며 위로하는 척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사진을 쥔 채 돌아서서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등에서는 지옥의 한기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지원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서 강민혁의 추가 비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다. 지원은 불안감에 태블릿을 껐다. 거실로 나간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강태준과 마주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모습이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고 날카로웠다. 지원은 영문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았다.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그리고 그가 품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다. 지원의 눈이 사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김진아 산부인과 자신의 모습이었다. 설명해. 태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서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수십 가지 변명을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앞에서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누구의지? 태준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감히 내 집에서 내 안에 행세를 하면서 다른 놈의 씨를 품고 있었나? 계약서 조항을 잊었나? 아니면 네가 그 허름한 동네에서 만나던 놈이 그렇게 좋았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원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이미 그녀를 불결한 외도녀로 낙인 찍었다. 지원의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할까? 계약 전의 일이라고?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남자라고? 그가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더러운 변명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녀가 침묵하자 태주는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역겹군. 그가 차갑게 내뱉었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계약서 사본을 집어들었다. 제5조 2항. 계약 위반 시 위약금 10배. 지금 당장 내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원의 지원을 끊고 널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그의 협박은 현실이었다. 지원은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나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지만 기회를 주지. 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일 당장 병원에 가. 그리고 그걸 처리해. 그가 사용한 단어는 처리였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불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듯. 그 아이만 없앤다면 난 이 일을 묻어주지. 계약은 유지될 거야. 물론 넌 죽은 듯이 내 옆에서 인형 역할만 하면 돼. 그는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듯 말했다.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두려움, 혼란, 절망감. 그 모든 것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처리하라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을 떠올렸다. 작지만 강하게 뛰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자신의 유일한 온기를 이 남자가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불꽃이 튀었다. 싫다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예기치 못한 반항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 뭐라고? 싫다고 했어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억눌린 계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였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하죠? 이 아이, 내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계약? 위약금? 마음대로 해요. 그녀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향해 손짓했다. 날 고소해요. 아버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세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이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던 이 연약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이전에 알던 한지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두 사람의 시선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준과의 정면 충돌 이후 60층 펜트하우스는 얼음 왕국으로 변했다. 공기는 숨 막힐 듯이 차가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벽이 세워졌다. 태주는 그날 밤 이후 지원을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지금 당장 그녀를 내쫓는 것은 임신한 아내를 버린 비정한 CEO라는 스캔들을 터뜨려 강민혁과 윤서연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지독하게 교활한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그녀가 사용하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생활비가 든 체크카드 한 장만을 던져주었다. 모든 사용 내역은 그의 비서실로 즉시 전송되었다. 운전기사 역시 말수가 적고 냉철해 보이는 인물로 교체되었다. 사실상의 감금이자 고립이었다. 그는 서재를 포함한 펜트하우스의 절반을 자신의 공간으로 선포하고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았지만 식사 시간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를 완벽하게 유령 취급했다. 그의 경멸과 혐오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지쳐서 무릎을 꿇고 제 발로 병원에 가서 문제를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한지원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낭떠러지뿐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뿐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나갈 유일한 열쇠가 정보라는 것을 알았다. 태주는 그녀의 신용카드는 막았지만 그녀의 두뇌까지 막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가 밤새 서재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돈에 팔려왔다가 바람이나 피운 머리 빈 여자 정도로 치부했다. 바로 그 오만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지원은 아직 접근 권한이 차단되지 않은 내부망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프로젝트 S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지난번 감사팀에 흘린 정보는 미끼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숫자들과 씨름했다. 입덧이 그녀의 위장을 뒤틀었지만 그녀는 노트북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스위스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했는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다. 강민혁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진성바이오의 핵심 신약 기술을 경쟁사인 태화제약 측에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조작해 진성바이오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태화제약과 손잡고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거대한 반역을 꾸미고 있었다. 이것은 태준의 자리뿐만 아니라 진성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된 USB와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했다. 이것은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이 자료만 있다면 그녀는 강태준이든 강민혁이든 누구와도 협상이 가능했다. 아니, 그들 모두를 심판대에 세울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가 냉철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종류의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남자 하룻밤의 실수. 이 모든 비극의 시작. 그녀는 그저 절망 속에서 만난 낯선 남자라고 치부해왔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존재가 확실해지자 그녀는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날 호텔방에서 무의식적으로 챙겨나온 유일한 증거품, 검은색 오닉스가 밝힌 백금 커프스 버튼 하나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정교한 세공, 딱 봐도 고가의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이 작은 단추 하나로 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으며 보석함을 닫으려 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멈췄다. 그녀는 강민혁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진성그룹의 과거 10년간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해 있었다. 화면에는 수년 전 강태준이 막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의 기념행사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의 태준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지만 특유의 차갑고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였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지원은 무심코 사진을 확대했다. 그의 연설하는 손목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의 셔츠 소매 끝에서 조명 아래 반짝이는 것, 검은색 오닉스, 백금 세공,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커프스 버튼과 정확히 일치하는 디자인이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에 든 실제 커프스 버튼을 모니터 속 태준의 손목에 가져다 댔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성그룹 창립 기념 한정판으로 제작된 바로 그 커프스 버튼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가면무도회의 밤, 폭우 소리,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 당신도 그래 보여서 말을 걸었소. 저들 중 유일하게 진짜 표정을 하고 있더군. 절망이라는 표정. 그 목소리. 알코올과 절망에 취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목소리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쓸데없는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던 강태준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가 썼던 정교한 까마귀 가면, 그의 큰 키, 값비싼 위스키 냄새, 계약 결혼 제안을 하기 직전 그는 왜 가면무도회에 나타났던 걸까? 그 역시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절망을 위로받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 지원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기괴했다. 그녀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는 그녀에게 그 아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남자, 강태준의 아이였다. 그녀는 자신의 계약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그것도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는 손에 쥔 커프스 버튼을 노려보았다. 이제 이 작은 금속 조각은 단순한 하룻밤의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뒤엉킨 운명을 증명할 유일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태주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자신을 옭아매려는 더러운 거짓말로 치부할 것이다. 오히려 그녀를 더 경멸하게 될 것이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강태준.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핏줄을 쓰레기 취급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이나 동정 혹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생존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 잔인한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그들 모두를 심판할 준비를 해야 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녀에게서 두려움을 앗아가는 대신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를 심어주었다. 강태준, 그는 자신의 핏줄을 처리하라고 명령한 남자였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의 자비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한 기만과 위선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아이가 당당히 설 자리를 찾는 것, 혹은 그들 모두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가면무도회의 밤, 엇갈린 하룻밤의 진실. 그것은 한 편의 통속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녀가 커프스 버튼을 증거로 내밀어 봤자 그는 그것을 자신을 옭아매려는 더러운 계략으로 치부할 터였다. 그는 이성적인 남자였지만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먼 남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진실의 조각을 맞추도록 판을 짜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정교하고 위험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민혁에게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지난번의 익명 제보는 단순한 경고였지만 이번에는 진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다. 강태준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돌리고 그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어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밤새 백업해둔 프로젝트 S의 자료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골라냈다. 강민혁이 태화제약과 내통하며 진성바이오의 핵심 신약 임상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배임 행위였다. 그녀는 이 자료를 내부 감사팀이 아닌 과거 재무 분석가 시절 알고 지냈던 신뢰할 수 있는 경제부 기자에게 익명으로 흘렸다. 폭풍은 즉각적으로 몰아쳤다. 다음 날 아침 진성바이오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도덕적 해인가, 의도된 사기인가 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진성그룹 전체의 주가까지 휘청거렸다. 강태준은 지옥불 한가운데 떨어진 듯했다. 그는 경로했다. 강민혁의 배신에도 분노했지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내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회사에 머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사회가 소집되고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에 불을 지른 강민혁과 그 불을 지핀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 덕분에 펜트하우스의 감시는 역설적으로 느슨해졌다. 강태준은 한지원의 사소한 개인 문제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원은 그의 지친 발소리가 새벽녘에나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며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기억의 퍼즐을 맞추도록 미끼를 던져야 했다. 그날 밤 태주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곧장 자신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지원에게는 금지된 공간이었다. 그는 책상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고 습관처럼 위스키 디캔터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그가 아끼는 앤티크 펜 홀더 옆에 놓인 작은 물체에 멈췄다. 반짝이는 백금, 그리고 칠흑 같은 검은색 오닉스 커프스 버튼이었다.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는 이 커프스 버튼을 항상 자신의 드레스룸 금고 안보석함에 한 쌍으로 보관했다. 그런데 왜 이것 하나만 뜬금없이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까? 그는 술잔을 든 채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달 전 폭풍우가 치던 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억지로 계약 신부 후보들을 물색하던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가식이고 거래였다. 그는 단 하룻밤이라도 이 모든 위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정체를 숨긴 채 그 자선 감염무도회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 비에 젖은 테라스.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울먹이던 그녀의 목소리. 그는 충동적으로, 그리고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평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미쳤었다고 생각하며 급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때 커프스 버튼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프스 버튼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곧장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금고를 열고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짝을 잃은 나머지 한쪽의 커프스 버튼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 있던 것은 그가 그날 밤 호텔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조각이었다. 그것이 왜 여기에? 한지원이 어떻게 이것을?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윤서연이 흘렸던 말들을 떠올렸다. 강북의 허름한 동네, 옛날에 알던 사람. 그는 당연히 그녀가 천박한 과거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만약 그는 서재로 다시 달려갔다. 그리고 윤서연이 던져주었던 사진 봉투를 찾아냈다. 김진아 산부인과 그는 사진 속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이어리를 미친 듯이 뒤졌다. 감염무도회가 있었던 날. 그날로부터 정확히 8주 뒤. 지원은 임신 8주 진단을 받았다. 시간의 조각들이 엇갈린 기억 속에서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날 밤에 절망에 찬 여자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는, 감히 자신의 아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여자, 한지원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이 모욕하고 경멸하고 불결하다고 낙인 찍었던 그 아이가 어쩌면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했다. 강태주는 책상 위에 커프스 버튼을 쥔 채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한 것도 슬퍼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거대한 혼돈에 빠졌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의심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진성 바이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한지원이 익명으로 터뜨린 임상 데이터 조작 기사는 강민혁의 숨통을 정확히 조준했다. 내부 감사는 맹렬한 속도로 그의 자금줄을 파고들었고 언론은 연일 그를 진성을 좀먹는 기생충이라 부르며 물어뜯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신문을 찢어밟기며 포효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즉시 윤서연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만나. 우리가 가진 마지막 패를 쓸 때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쉬어 있었다. 두 사람은 청담동의 비밀스러운 바에서 만났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탐욕이 번뜩였다. 그들은 더 이상 강태준의 자비나 실수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이 먼저 태준의 목을 쳐야 했다. 윤서연 역시 초조했다. 강태준은 스캔들 수습에만 몰두하며 그녀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녀가 건넨 산부인과 사진은 태준의 집에서 어떤 파장도 일으키지 못한 듯 보였다. 태준 씨가 그 여자를 감싸고 도는 게 분명해요.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 고발, 웃기지 말라 해요. 분명 그 여자가 태준이 뒤에서 벌인 짓일 거예요. 둘이 한패라고요. 강민혁은 위스키 잔을 돌리며 냉소했다. 한패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태준이 놈이 지금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야. 할아버지 유언의 핵심 조항이지.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가 임신한 건 사실이잖아. 그게 누구애든 태준이는 그걸 알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바보같이 속았거나 둘 다 CEO 자격 미달이야. 그들의 계획은 지옥처럼 정교했다. 단순히 한지원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스캔들을 빌미로 강태준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의 해이만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그룹을 장악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모든 이사들에게 특별 안건이 있다고 통보해. 그 시각 강태준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짝을 이룬 커프스 버튼 한 쌍이 놓여 있었다. 엇갈린 기억, 가면 속의 여자, 그리고 한지원의 임신.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한지원을 찾아가 이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의 오만함이 발목을 잡았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새벽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왔다. 특별 안건, 그룹 명예 실추 및 CEO 자격 심의.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강민혁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는 한지원의 임신 사실을 태준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커프스 버튼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진성그룹 70층의 대회의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모두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주주총회 의장석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민혁이 임상 데이터 조작건에 대한 방어전을 펼칠 것이라 예상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예상과 달리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피를 나눈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금 우리 그룹은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간인 가문의 명예가 강태준 대표이사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그의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민혁 대표. 강민혁은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파트너사 대표 자격으로 배석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제가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태준 씨를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수십 장의 사진이 이사들 앞으로 뿌려졌다. 한지원이 김진아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모습, 배를 감싸 쥔 모습, 심지어 최기범이 몰래 합성한 듯한 낯선 남자의 뒷모습과 차를 타는 듯한 교묘한 사진까지 섞여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대체 세상에 CEO의 아내가 외도를? 강민혁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렇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아내 한지원 씨는 현재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결혼이며 진성 가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태준을 손가락질하며 포효했다. 강태준 대표,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겁니까? 아니면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무능한 겁니까?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돌지 않는 듯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공범이 되고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바보가 된다.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 분노한 이사들 앞에서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었다. 그는 커프스 버튼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으로 해석되었다. 이사들의 실망감, 어린 탄식이 터져 나왔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한지원을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어젯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커프스 버튼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니야, 그 여자가 날 속였을 리 없어. 하지만 그가 가졌던 일말의 혼란은 강민혁의 다음 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 대표는 할아버님의 유언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성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태준 대표의 해임안과 저 강민혁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긴급 발의합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승리에 차올려 퍼졌다. 윤서연은 눈물을 닦는 척하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벼랑 끝에 몰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이, 그의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임신 스캔들 하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그때 자신의 말을 들었다면, 아니, 만약 자신이 그날 밤 감염무도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뒤엉켰다. 자, 이사님들, 표결을 진행합시다. 강태준 대표의 해임안에 강민혁이 의사봉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임신으로 인해 살짝 배가 불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차가운 눈빛을 한 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잠깐. 한지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강민혁은 이 불청객의 등장에 얼굴이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지원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였다. 그가 모욕하고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그러나 어쩌면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여자. 그녀가 왜 지금 이 심판의 장에 나타난 것일까?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러 온 것인가? 지원은 긴 회의 테이블의 중앙, 태준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강민혁 대표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네, 저는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폭탄을 터뜨리듯 가장 민감한 사실을 먼저 인정했다. 이사들이 다시 술렁였다. 윤서연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원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원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강민혁 대표님이 진성그룹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강민혁이 당황하며 되물었다. 지원은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태블릿 PC를 들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자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이메일 그리고 비밀 계약서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지원이 밤새 정리한 자료였다. 이것은 강민혁 대표님이 지난 3년간 진성바이오에서 횡령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일명 프로젝트 S라고 불리더군요. 그녀의 차분한 설명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강민혁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저 여자는 자신의 외도를 감추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든 거야. 저런 더러운 여자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윤서연도 즉시 거들었다. 맞아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당장 보안팀을 불러서 저 여자를 끌어내요. 지원은 그들의 발악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렇다면 이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는 어떻습니까? 강민혁 대표님이 태화제약에 진성바이오의 핵심 신약 기술을 넘기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켜 회사를 헐값에 넘기려 한 증거 말입니다. 이번에 뜬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강민혁과 태화제약 임원이 만나는 비밀 녹취록의 파형과 서명이 완료된 이면 계약서 사본이었다. 회의실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스캔들이나 횡령 따위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를 팔아넘기려 한 명백한 반역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스크린의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며칠 밤낮으로 쫓던 내부 고발의 실체였다. 그 익명의 조력자가 바로 한지원이었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감금하고 모욕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여자가 이 거대한 반역을 홀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적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가 스스로 그 방패를 꺾으려 했던 것이다. 이제 누가 진성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명백해진 것 같군요. 지원이 얼어붙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강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윤서연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래도 저 여자가 임신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 여자의 스캔들은 변하지 않아요. 저 아이는, 그 아이 아버지가 궁금하시다고 했죠. 지원이 마치 잊고 있었다는 듯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 이사님 덕분에 저도 제 아이 아버지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문서가 떴다. 그것은 화려한 도표나 복잡한 숫자가 아니었다.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지원은 강태준이 자신을 압박하던 그 시기 마지막 보험으로 그의 칫솔에서 몰래 DNA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었다. 그녀는 이 카드를 쓸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녀를 벼랑 끝까지 몰았다. 보고서 상단에 친부 확률 99.99%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부, 방, 태준, 산모 한지원의 태아라는 글자가 명백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윤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이 아이, 지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태준 대표님의 아이입니다. 그 선언은 강민혁과 윤서연에게는 사형 선고였고 이사들에게는 거대한 충격이었으며 강태준에게는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99.99%. 그 숫자가 그의 망막을 태웠다. 커프스 버튼. 감염무도회의 밤. 엇갈린 기억. 그녀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를 속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핏줄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 끔찍한 진실이 그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렸다.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민혁과 윤서연은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졌다. 한지원은 더 이상 계약 결혼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도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심판자였다. 모든 비밀이 폭로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잔인한 대가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향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부 확률 99.99%. 그 붉은 글자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낙인처럼 찍혔다. 시간은 0.1초도 흐르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의 의미가 재정이 되었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뇌리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감염무도회의 밤, 그가 절망 속에서 만났던 이름 모를 여자, 그리고 그가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뱃속의 아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윤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이를 불결한 외도의 증거로 몰아붙였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지독한 경멸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것도 조작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꾸민 거야. 그는 이성을 잃고 지원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년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하지만 그가 지원에게 닿기도 전에 강태준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닥쳐.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차가웠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보였다. 내 놈이 감히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모욕해? 그는 강민혁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 놈의 탐욕이 진성을 좀먹는 동안
넌 내 가족까지 짓밟으려 했어. 그의 분노는 강민혁의 배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향한 모욕 때문이었다. 뭐해? 당장 저 두 사람 끌어내. 태준이 문 앞에 얼어붙은 보안팀을 향해 포효했다. 비서실장의 신호에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넋이 나간 강민혁과 실신 직전인 윤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놔, 강태준, 네가 감히, 이 그룹은 내 거였어. 민혁의 발악이 복도 멀리 사라졌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으로 휩싸였다. 이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를 품은 안주인을 더러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려 했다.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크린에 뜬 DNA 검사 결과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한지원을 마주했다. 지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승자의 환희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불태운 뒤에 잿더미 같은 공허함과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태블릿 PC의 연결을 해제했다. 그녀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회의실을 그리고 이 남자를 떠나야 했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분노와 달리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지마. 제발, 얘기 좀 해.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위선적인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복도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적막했다. 강태준은 무너진 제국을 수습하는 대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강민혁과 윤서연을 즉각 구속시켰고 태화제약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 그룹의 붕괴를 막았다. 하지만 그 어떤 승리도 그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그는 텅 빈 거실에서 지원을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지원아, 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지원 씨가 아닌 그녀의 이름이었다. 미안해.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나 가볍고 무의미하게 들렸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뭐가 미안한데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날 믿지 못했던 거? 날 감금하고 모욕했던 거?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아이를, 당신 아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거? 그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태준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이성이, 그의 통제력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몰랐어. 그 커프스 버튼을 보기 전까지. 내가 그 가면 속의 남자였다는 걸, 네가 그 여자였다는 걸. 그의 변명은 처절했다. 그게 중요해요.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그냥 처리되어도 좋은 존재였나요?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불결한 쓰레기였나요? 그녀는 서재로 걸어가 그들이 처음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우린 이걸로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감정 없는 거래. 그녀는 계약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제 이 계약은 끝났어요. 당신의 적들은 사라졌고 당신은 그룹을 지켰어요. 나도 내 아이를 지켰고요.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위약금은 필요 없겠네요. 내 아이가 당신의 핏줄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그녀의 말에는 지독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던진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명령하고 통제하고 군림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여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가 낮게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는 계약서 조각들을 바닥에 뿌렸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난 괴물이었어. 내 오만함이 널 보지 못하게 했어. 네가 내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는데도 난 널 칼로 찔렀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제발 가지마. 그가 애원했다.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의 눈에 평생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그 차갑던 CEO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너진 모습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상처는 너무 깊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당신을 용서할 시간이, 그리고 이 모든 지옥 같은 기억들을 정리할 시간이. 당신은 그룹을 재건해요. 난 내 아이와 함께 쉴 곳을 찾겠어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태주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도시의 봄 기운이 감돌았다. 강태주는 미친 듯이 일했다. 그는 강민혁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고 태화제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진성그룹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매일 밤 텅 빈 아기 방을 보며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가 지원의 곁에 몰래 붙여두었던 그녀의 안전만을 확인하던 비서의 전화였다. 대표님, 산모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태주는 수트 재킷도 챙기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광경과 마주했다. 창백하지만 한없이 부드러워진 얼굴의 지원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지원은 그를 보고 놀랐지만 쫓아내지는 않았다. 태주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아, 그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지원은 아기를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작게 고갯짓했다. 와도 좋다는 허락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순례자처럼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작은 생명체, 그의 핏줄, 그가 처리하라고 했던 그의 아들이었다. 내가 안아봐도 될까?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다. 지원은 말없이 아기를 그에게 건넸다. 태주는 거대한 그룹을 움직이던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들었다. 아기는 너무나 작고 따뜻했다. 그 온기에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아기를 안은 채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아,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는 수백 번 연습했던 말을 겨우 내뱉었다. 지원은 그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경멸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봄 햇살 같은 희미한 용서가 어른거렸다. 이름은 강하준이라고 지었어요. 지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여름에 태어난 중걸, 좋은 이름이야.
태준이 속삭였다. 그들의 가짜 계약은 찢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영원한 진짜 계약이 쥐어져 있었다. 운명은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CEO와 계약 신부는 사라지고 서툰 초보 아빠와 강인한 엄마, 그리고 그들의 아들만이 남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